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나 깊은 불안감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도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나만이 아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복잡한 그런 감각. 그 누구도 심지어 의사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과 질병, 끝없는 감정 소모의 진짜 원인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잠시 후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 첫 문장들이 이미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를 붙들고 있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아픔과 과거를 넘어 진정한 나 자신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연결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함이란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전함이란 연결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마다 있던 작은 서점이나 레코드 가게를 기억하시나요? 그곳에 가면 단순히 책이나 음반을 사는 것 이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취향이 비슷한 다른 손님과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그곳은 지식과 예술을 파는 공간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연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음악을 듣고 책을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운 기계 앞에서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집이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교감도 없이 말이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서 인간적인 연결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연결의 부재는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당신 혼자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준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즉 연결의 부재는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호주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방암 의심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검사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종양이 악성일 확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라면 그 종양이 악성암으로 판명될 확률은 평균보다 무려 9배나 높았습니다.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의사와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0 더하기 0이 9가 될 수 있지?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각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두 가지가 합쳐지니 어떻게 9배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답은 우리 몸의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때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으면, 즉 정서적 연결이 있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금방 안정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스트레스를 받으면 높은 수치의 코르티솔이 장시간 동안 몸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와 같은 악성 종양이 자라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이라는 질병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전적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암이 발병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족과 사회와 문화와 맺어온 관계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또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모두 통합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필요가 본능적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생물심리 사회영적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생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의 급증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급성질환이나 감염병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만성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앞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료기술이나 헌신이 아니라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점들을 제대로 연결한다면 의사는 천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단순히 흡입기를 처방하는 대신 최근 당신의 삶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혹은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상처를 내 안에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의 한 연구는 어린 시절의 학대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이들은 면역체계의 활동을 통해 신경계의 기능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훗날 특정 약물에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십 년 후의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를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집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갈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됐어라고 퉁명스럽게 답장을 보내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내가 무언가를 물어도 단답으로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말입니다. 결국 아내가 참다 못해 이제 그만 좀 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겨우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 아내는 예술가입니다. 작업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심지어 남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아내가 약속을 잊었다는 그 사소한 사실에 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그녀를 밀어냈을까요? 그 순간 70대의 어른이었던 저는 버림받았던 1살짜리 아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위협을 피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저의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저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후 6주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기댔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겠어 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이었죠. 공항에서 아내에게 느꼈던 그 격한 분노와 냉담함은 70년도 더 된 과거의 그 아기가 느꼈던 버림받은 아픔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이죠. 우리 사회는 종종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게 인간 본성이니까 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본성이 심하게 왜곡된 결과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진짜 본성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 대부분을 작은 무리를 이룬 수렵채집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늘 부모와 다른 어른들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는 안전하고 친밀한 애착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밤에 울어도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내버려 두라고 조언합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않는 것이 뇌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와의 스킨십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건강한 뇌회로 형성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욕구들을 거부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좌절되었는지를 반영할 뿐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사랑과 접촉, 연결과 상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고 사람을 키워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즉 점점 더 갈등하고 분열되고 단절되며 온갖 만성적인 질병이 만연하는 사회를 얻게 될 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당신에게 이제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안전함이, 연결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몰랐던 세상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유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가르치기 전 당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고 온전히 느낄 자격이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을 용감하게 마주하기로 선택한 당신의 그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